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자, 꿈과 놀이를 뺏는 학벌주의 교육 안재호 유튜브 강의 제15번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교육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한 운동 일종입니다. 제1번 지나친 학습 부담으로 인한 학부모의 상실. 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대부분 꿈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질문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은 꿈이 없다 또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꼭 꿈이 있어야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요즘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게 한국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고 그 꿈은 주로 아이들이 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박한 꿈이고 실제로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것을 문제 삼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꿈이나 또는 기이한 생각이나 기이한 행동, 상상력 등이 성인의 창의력과 결부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벌써 16세에 빛에 올라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상상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만약에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모두가 야 임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편찬 들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이 아인슈타인의 황당한 질문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혁명을 가져온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유 없이 주입식으로 온갖 지식을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학생들에게 막 퍼먹이기 바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 즉 레스가 학문의 객관적인 조건임을 밝혔습니다. 그 비해서 학문 탐구의 주관적인 조건은 호기심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누가 질문도 제대로 못합니다. 누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다른 학생들이 야 진호랑 합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그게 시험 나오냐? 라고 하면서 질문자에게 편지를 주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학교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학교, 즉 영어로 스쿨이라고 하죠. 이 스쿨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스콜레, 즉 한가함, 여유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원래 한가해야 합니다. 또한 여유를 가지고 배운 지식만이 살아남고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고도의 성적 경쟁의 압박 하에서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공부한 지식은 결코 머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미적분을 갖다 2번 가르쳤는데 지금 공식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다 잊었고 다시 또 공부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억지로 강압적으로 배운 지식은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결코 다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발명가 있죠. 토마스 에디슨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고 기발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숱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에디슨이 곡물 창고에 들어가서 그 구조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잘못 스위치를 눌러서 곡물에 깔려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에디슨은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만들어 친구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날지는 못하고 결국은 배가 아파서 아파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상상력과 호기심 그리고 이상한 행동 등이 실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 한 사람이 가져온 부와 복지의 위대함을 고려하면 한 사람의 상상력과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모두 공부에 방해되는 것으로 보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부 혹은 학벌주의적 의미의 공부라는 것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상상한 나리를 공부로 하는 폭군이 짓밟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하시바삐 아이들에게 놀지 말고 공부하라 라고 말하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것은요, 실컷 놀아라 하더라도 공부할 아이는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말투에 쉴 데 없이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에는 쓸데없이 보이는 아이들의 행위나 말은 실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입니다.
자, 물론 지나친 장난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 등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은 아이들의 탐구열이나 호기심 혹은 상상력을 억압하면 안 되고 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줘야 됩니다. 특히 친구끼리 하는 놀이와 게임은 극히 장려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번 폭력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 창고에 보관된 좀 오래된 의자와 책상을 친구가 몰래 꺼내 그것을 던져서 부수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외팔이였었는데요. 이 외팔이 수희 아저씨가 한 말이 바로 이 파괴주의자들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의자를 부순 것은 분명 잘못이나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집 수리하다가 나는 대형 큰 거울을 깨트려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파괴 역시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어린 때 아이가 파괴를 할 때 너무 혼내지만 말고 인간의 파괴 충동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장작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쓰레기를 파괴하는 등의 일에 아이들을 관심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파괴 또는 폭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현실에서 파괴와 폭력은 꼭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령 폐차를 부수거나 또는 폐기물을 파괴하는 경우입니다. 파괴 없이는 건설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 어떤 애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장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보고 이를 말렸습니다. 그때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아빠도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집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아이는 소위 학교에서 일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파괴적인 충동도 그게 제대로 사용만 되면 좋은 것인데 나쁘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그의 폭력적인 기질도 그것이 군대 같은 곳에서 사용되면 용맹하고 잔인한 어떤 습성이나 호전적인 능력은 도리어 상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도 알고 보면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주의력 산만 같은 것도 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보지 않고 보면 그것을 결국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볼 필요가 생기면 어린 시절 주의력 산만한 아이들이 도리어 더 잘 봅니다. 가령 전투 중인 경우 병사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인지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 역시 이런 방향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폭력성 역시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 나쁜 것도 아닙니다. 3번 체벌. 교사들의 징계 수단으로서 체벌이나 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이죠. 교사들의 폭력 혹은 매질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부정되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징계는 필요하고 그 수단이 문제인데 도리어 정학이나 퇴학보다는 폭력이 낫습니다. 폭력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의 대세를 이루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때리는 것도 잘만 규제하면 아주 효과적인 훈육의 수단이 됩니다. 특히 똑똑한 애들 신체의 고통을 아주 민감하게 기억하고 따라서 잘못이 반복될 때는 한번 때려주는 것이 실제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채찍으로 애를 가르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문은 체벌을 금하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학교에서 문제인 것은 주의력 결핍입니다. 자, 주의력 결핍, 즉 ADH라고 하죠. 그것도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학습 진도인 것입니다. 다들 빨리 배우고 시험 잘 되는 분위기 내에서 한 학생의 주의력 결핍증은 그에 큰 손실을 줍니다. 그러니 학습 지진하나 또는 수업 부정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성적 경쟁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성적 경쟁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령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무학년 제도를 도입합니다. 무학년 제도 도입해서 아무와도 경쟁할 필요도 없고 수우 미학 같은 거로 평가될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4번 장난과 놀이의 교육학적 의미.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부터 벌써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의 학교나 가정은 애들이 공부하지 않고 노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먼 옛날부터 이 땅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노는다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들 가장 큰 갈등은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은 해방 이후 더욱 공부하게 되어서 애를 잡는 부모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의 성적 욕심을 견디다 못하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또 정반대로 심지어는 공부 때문에 자기 엄마를 죽인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2년 전이니까 이곳 서울 광진구에서는 어떤 고등학생이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모친 살해의 원인은 엄마의 너무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학생은 성적이 왜 이리 나쁘냐,
핸드폰 게임 좀 그만 공부해라 등 잔소리가 듣기 싫어한 나머지 자기 엄마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그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얼마나 자녀의 성적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어머니를 죽였겠습니까? 그런 공부의 반대 개념, 즉 논다고 놀이 또한 장난 등의 중요성은 점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서양에서는 반대로 논다 혹은 놀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도 원래는 잘 놀고 즐기는 민족성이 있었지만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노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지고 오직 글 읽고 책 보는 것만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한석봉은 시간이 없어 공부하지 않겠다는 자는 시간이 있어도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즉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의 일이 결국은 아마 공부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속담은 특히 한국적인 학습 상황에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만 하고 놀 줄 모르는 아이는 바보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어린 시절 학습 압박이 너무 큰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사고력, 도덕력, 도덕성, 창의성이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이 일반화된 사회, 즉 학벌 사회라 부르죠. 학벌 사회는 지도자들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탐관 어리들도 모두 이런 학벌주의 교육을 받은 관리들이 있습니다. 5번 놀이 문화적 의미. 그럼 논다 혹은 놀이, 플레이 또는 게임이 등이 가지는 의미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놀이의 깊은 의미를 밝힌 사람은 호이징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세기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철학자로서 호이징하 또는 하위징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 호이징하. 이 호이징하는 인간의 본질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흔히 호모 루덴스라고 부릅니다. 즉 놀이하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이징하에 의하면 놀이가 바로 문화의 기초라고 합니다. 실제 생활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놀이는 인간의 문화를 이루는 기초라고 합니다. 놀이, 플레이라고 하죠.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된 일이고 또 도리어 놀이에서 문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문화를 이루는 것은 사회성인데 이 사회성이 놀이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놀이의 본질은 재미, 후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징하가 보는 놀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놀이는 자유롭다. 놀이는 사실 자유 그 자체이다. 2번 놀이는 일상적이거나 실제 생활이 아니다. 3번 놀이는 그 위치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일상생활과 구분된다. 4번 놀이는 규칙을 강조한다. 놀이는 규칙을 절대적으로 최고로 친다. 5번 놀이는 물질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놀이로부터 어떤 이익이 생길 수는 없다. 자, 이것을 볼 때요. 자, 놀이 또는 게임 같은 행사의 중요한 특징이 제가 볼 때는 1번 자유롭고 2번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처럼 자유는 규칙성, 바로 도덕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덕이라는 것은 자율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은 일종의 강제요 구속인데 스스로 하는 강제요 구속이라는 점에서 타율과 다릅니다. 억지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구속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구속이요 속박이라는 점에서 자율은 어떤 타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바로 자율성이죠. 스스로 가하는 구속 또는 스스로 가하는 속박, 이런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도덕성은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필자는 호이징하의 놀이 문화 사상을 좀 더 바꾸어서 놀이 도덕의 사상을 좀 전개했습니다. 놀이와 게임 등은 이처럼 인간의 도덕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키는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보잘것없어진 까닭입니다. 조선시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국왕마저도 매간매직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자, 이분은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종모법이라고 하죠. 많은 노비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등이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어서 자기 배를 채우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자유와 자율이 없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갑질 행포를 보십시오. 그 밖에 재벌 3세들의 갑질을 보십시오. 자, 과거가 그랬고 또한 현재가 그렇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 유교가 있는데요. 이 종교 또는 학문은
예절과 도리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유교는 인간의 도덕성 향상에 큰 기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과거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공자, 명자의 도덕과 예절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 되거나 바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 혹은 자율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게임이나 놀이 등은 실제로 행함을 배우는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 놀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와 유의도 못하게 막는 한국은 도덕성 향상이 힘듭니다. 6번. 유의와 즐거움을 찾는 인간의 본성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동기이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근에 스티브 잔슨이라는 사람이 저술가가 최근에 원더랜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그 사람은 어떻게 놀이가 근대세계를 만들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놀이와 재미가 인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밝힙니다. 유의 본능, 이 역사를 바꾸다라는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이는 위에 호이징어와 비슷한 생각을 보입니다. 즉 존슨은 좀 더 세부적인 예를 가지고 인간의 유의 본능이 문화와 산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찍겠습니다. 자, 결국 노는 것이 공부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노는 것은 바로 게임과 플레이인데요. 인간의 도덕성, 사회성, 창의성을 키운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